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주말에 일 때문에 오랜만에 예전에 같이 일하던 지인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해서 안부를 물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 말이더라고요. 별일 없지? 라는 말이요. 형 별일 없죠? 형수도 요즘 별일 없죠? 부모님은 별일 없으시죠? 뭐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별일 없다는 대답을 들으면 이상하게 안심이 되기도 하고 아, 별일 없이 잘 지내는구나 라면서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어느덧 별일 없다는 게 행복한 거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나이가 들었나 라는 생각도 되고요. 또 한편으론 요즘 세상이 별일 없이 사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닌 세상이 되었구나 라는 조금 씁쓸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저 별일 없이 주말 잘 보내고 왔고요. 여러분들도 별일 없으셨나요? 오늘 2월 16일 월요일 국민라디오 음악제약 첫 곡은 서영은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로 시작합니다. 네, 음악제약의 매주 월요일의 코너죠. 좋은 이야기 그리고 음악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김효준의 아침을 여는 음악 에세이. 오늘도 아주 상큼하게 스튜디오로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효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별일 없으셨나요? 뭐 좀 개인적으로 일이 좀 많아가지고 네. 토요일에 네. 노래자랑을 참석 못해가지고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렇게 재밌었다고. 아, 정말 이렇게 네. 쉴 새 없이 재밌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네.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 하셨어요. 그 동영상으로 일부 장면을 봤어요. 네네. 정말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우리 그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 가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모든 분들이 가수예요. 네. 은필이 노래 왜 이렇게 잘해요? 안은필이. 또 우리 직원 깜짝 대표로 놀랐어요. 네. 안은필 기자가 출전을 했는데 네. 제가 얘기를 했죠. 네. 그 작곡가 성인가요 작곡가 소개해 줄 테니까 따라다녀라. 그 형 따라다니고 따라다녀라. 네. 그냥 기자는 그만둬라. 그만둬라. 아니 가수에 더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도 노래 너무 기자도 잘하는데 네. 노래가 네.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이제 어떤 율동이나 네. 시선 처리 표정만 조금 더 하면은 네. 내년 팔도 노래자랑에서는 네. 대상 뭐 충분히 받을 것 같아요. 네, 아쉽게 굉장했습니다. 네 금상 받았는데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요즘 김효준 PD 네. 다리가 점점 가늘어진다며. 그 얘기를 왜 또 포착을 하셔가지고. 아니, 요즘 운동을 별로 안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지. 이제, 나이가 1살, 저는 여전히 많은 분들에 비하면 어립니다만은, 네. 저도 1살, 2살 먹으면서 운동을 안 하니까, 원래 운동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어떤 운동 좋아하셨어요? 축구. 야구. 네. 하는 건 축구를 더 많이 했죠. 네.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다리가 지금보다 훨씬 굵어가지고, 네. 허벅지 이런 데 그래서 바지를 사입기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아, 그러면 바지 입기 불편하죠. 네, 허벅지는 굵고 기럭지는 짧으니까. 수선해야 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근데 갈수록 이 가늘어져요. 운동을 그냥 거의 아예 못하니까. 요즘은 운동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좀 나이 1살, 2살 먹을수록 몸이 좀 이렇게 네. 가늘어지고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점점 다리가 예. 제가 보기에도 지금 젓가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당황스럽게 네. 떡밥을 또 잡으셔가지고. 저기
이제 설이잖아요. 내일 네. 하루만 지나면. 그렇죠. 설에 어디 내려가시나요? 저는 이제 원래 사는 곳이 집이 네. 부모님 계신 곳이 인천이라서 인천이요? 인천에 좀 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뭐 큰 무리가 없겠네요. 무리 없죠. 네. 네. 그 설 명절 때 네. 인천에 항상 가셨나요? 그렇죠. 명절에는 뭐 인천에 가죠. 아, 그러면 평소에 잘 못 가니까 귀성의 이런 그 고통 없어요. 뭐 이런 게 뭐. 전혀 없으시군요. 네, 뭐한 40분이면 가니까. 특히 또 설 때는 차도 많이 안 막히죠. 오히려 좋죠. 오히려. 이 서울이나 수도권, 도심 네. 이런 데가 네. 좋죠. 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큰 집이 네. 강릉이었어요. 강릉. 아, 그러시군. 아, 그리고 진짜 힘드셨겠다. 외갓집은 네. 저 속초. 아, 너무 좋은 데네요, 다. 둘 다 좋은 데죠. 좋은 데긴 한데 네. 설날의 기억이 정말 한 20년 동안 그 지금은 고속도로도 많이 좋아지고 했는데 그 네. 당시에는 대관령 고개 네, 그렇죠. 그거 매번 넘어야 됐는데 아, 진짜 엄청나셨겠구나. 네 어렸을 때부터 아주 관문이었습니다. 설 명절이. 아, 근데 속초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퍼뜩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속초 한번 오랜만에 놀러 간 일이 있어요. 네. 근데 바닷가에서만 맴돌지 않고 속초 그냥 그 마을 예, 거기를 이리저리 돌아다녀 본 적이 있어요. 네. 거기 시내버스랑 도보로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면이 좋으셨나요? 그 이국적인 느낌도 좀 나고 네. 어딘지 모르게 네.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 한적한 듯한데 곳곳에 또 사람들 북적북적거리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거기 무슨 대교 있죠? 속초 대교? 그렇죠. 무슨 다리 있어요. 네. 그 다리 밑에 있는 바닷물은 굉장히 잔잔하더라고요. 호수처럼. 네. 희한하게도. 네. 그런 정취. 아 낭만이 너무 좀 인상적이었어요. 낭만이 있으시네요. 네, 좀 있나요? 좀 보기와는 많이 다르세요. 이제 네. 6월에 결혼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네. 이제 설 명절이 다녀와야 될 곳 그리고 챙겨야 될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지죠. 네, 점점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 요즘도 네. 집에 가시면 세뱃돈 받으세요? 아예 안 받죠. 드리시나요? 선물을 사서 드리거나 네. 그냥 현찰 네. 드리거나 아, 그러죠. 아우 참 효자시네요. 네. 이번에는 특히 좀 그 결혼도 앞두고 있으니까 네. 많이 드리시고 알겠습니다. 저도 좀 세배하면 안 되나요? 지금 요즘에 돈이 없어가지고요. 아 정말 실없으시다. 네, 오늘 김효진의 아침을 여는 음악 에세이. 예.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네. 예, 이야기를 그래서 두 곡지만 가져왔고 노래도 두 곡 들려드리게 되겠죠. 임 감독님은 야구 좋아하세요? 아, 야구 저 어렸을 때 네. 야구 회원이었어요. 아 리틀 야구단 이런 거. 네, 네. 그러셨구나. 저도 오비베어스. 저 쌍방울 레이더스. 아, 저 야구, 야구. 그 야구 잠바만 입고 다녔어요. 하시진 않고 딱히. 그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많이 했죠. 그 당시는 야구가 제일 유행이었어. 그렇죠. 저 어릴 때는. 네. 저는 우리나라 야구도 좋아하는데 메이저리그 야구도 좋아해요. 네. 아실지 모르겠네요. 조시 해밀턴. 아, 천재. 네. 천재죠, 천재. 야구 천재. LA 에인절스. LA 에인절스에 있어요. LA 에인절스는 애너하임 에인절스죠. 네. 예. 지금 올해도 좀 약간 부진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뉴스를 체크를 다 못 해봤는데 중심 타선에 들어오네 만에 조시 해밀턴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얘기만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시 해밀턴이라는 선수가 고등학교 때 네. 타율이 5할을 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교 야구에는 막 5, 6할, 7할 네. 이런 선수들이 비교적 좀 많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미 고등학교 야구도 수준이 좀 꽤나 높기 때문에 5할을 넘긴다는 거는 사실 굉장한 거죠. 네. 믿을 수 없는 거고 천재적인 선수 타자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신인 드래프트에서 아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1999년이었어요.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당시 돈으로 400만 달러 가까운 계약금 받고요. 템파베이에 둥지를 틉니다.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선수랑 비교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야구 메이저리그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작년에 은퇴한 조시 베켓이라는 네네. 그 대투수하고 라이벌이었습니다. 다 조시네요. 네. 네.
그렇죠. 조시 해밀턴. 조시 베켓. 네네. 예. 그랬던 해밀턴입니다. 1999년에 메이저리그 전체 드래프트 1위로 화려하게 데뷔를 했죠. 근데 2001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요. 아, 그렇게 화려하게 데뷔를 그렇죠. 했던 그러니까 조시 해밀턴이 1년밖에 못 뛰고 네. 교통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네. 교통사고 당한 뒤에 완전히 폐인이 됩니다. 특히 그 문신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문신이라는 거에 어떤 나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타투. 네. 그런 게 아니고 그 동네 이 해밀턴이라는 친구가 어울리던 조금 소위 말하는 좀 위험한 친구들이 이 집결해서 놀이터 그렇죠. 좀 그들의 가는 사랑방 친구들. 같은 공간이 있었대요. 네네. 그게 그런 가게였던 모양이에요. 조시 해밀턴은 제가 보기엔 해밀턴 호텔 자주 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태원. 놀이터를 가는 좀 위험한 친구들, 배드보이. 해밀턴 호텔 깜짝 놀랐으면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지.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아무튼 거기 있으면서 마약하고 알코올, 네. 문신 뭐 이런 거에 완전히 탐닉을 하면서 그냥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그 천재 선수가 폐인이 네. 됐군요. 교통사고 불과 이후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네. 메이저리그를 이끌 선수였던 그런 제목감이었는데 네. 마약과 술 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2004년에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조시 해밀턴의 야구 선수 자격을 박탈합니다. 선수 자격 선수 정지. 자격을 정지시켜버리죠. 예. 네.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진 상태죠. 해밀턴은 어린 시절에 할머니하고 많이 자랐던 모양이에요. 네.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각별했는데 본인이 밝힌 얘기죠. 어느 날 할머니가 자기를 호되게 꾸짖는 목소리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든 재기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할머니 때문에. 이 나락으로 떨어진 그렇죠. 선수가 할머니의 그렇죠. 그 꾸짖음을 듣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메이저리그로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메이저 아니라 마이너리그로도 복귀가 힘들었겠죠. 이제 일단 힘들죠. 선수 자격이 없는데 네. 어느 구단이 네. 뭐 이렇게 파밍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마이너리그를 보통 이게 팜이라고 부르면서 거기 선수를 배양하는데 네. 그런 곳에 있는 감독들이나 프런트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았겠죠. 완전히 지금 정상이 아닌 인간적으로도. 네. 그리고 몸 상태도 그렇게 오래 맛이 야구를 있겠죠. 쉬었으면 그렇죠. 이미 실력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해밀턴이 선택한 거는 독립리그 구단입니다. 독립리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식 제도권 리그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렇게 프로리그. 프로야구 네. 배 이런 식으로 있죠. 미국 메이저리그가 있고 그리고 그 산하 2군, 3군 마이너 리그도 다 있습니다. 거기는 다 제도권 리그예요. 등록이 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팀을 꾸리고 그 팀끼리 만들어서 경기를 하는 리그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독립리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엄청나게 거대한 팜이 될 수 있는 거죠. 야구의 저변이 그만큼 넓다는 얘기죠. 거기서 그 독립리그에 있는 어느 팀에 들어가가지고 재기를 위해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우뚝 일어서요. 조시 해밀턴 야구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아마 2008년이었을 겁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4번 타자였고 올스타전에 출전합니다. 그러니까 올스타로 뽑혔다는 얘기죠. 네. 거포니까 올스타전의 하이라이트인 홈런 더비에도 출전을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렇죠. 2008년에 4번 타자 올스타전으로. 네. 다시 재기를 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스타전 홈런 더비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죠. 배팅볼을 던져줄 사람을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던져주는 공을, 쳐가지고 홈런을 누가 많이 날리나, 요거 시합하는 건데, 그때 해밀턴에게 배팅볼을 던져주었던 사람은 해밀턴의 고교 시절 스승이었던 70대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예. 이 백발의 노 스승이 던져주는 배팅볼을 무려 28개나 담장 밖으로 넘겨버립니다. 네. 당시에는 이게 기록이었습니다. 어느 신문이 그때 해밀턴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불빛은 그의 팔을 휘감고 있는 문신까지 선명하게 비쳤다. 온몸에 문신이 26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메이저리그에 등극했던 천재 타자 조시 해밀턴. 그러다가 교통사고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알코올과 마약에 빠졌던 해밀턴. 결국 독립리그로 자진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재기를 하고 올스타전 홈런 더비에서 신기록을 세우는 조시 해밀턴. 그 자체가 스토리죠. 그러니까 네네. 메이저리그에는 이렇게 스토리가 많다는 게 강점인 것 같아요. 네. 해밀턴이 재기할 수 있었던 배경은 미국의 탄탄한 야구 저변, 즉 독립리그 시스템이라고 아까 말씀을 네.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큰 틀에서 그 독립리그나 독립구단으로 상징되는 야구 저변, 그 인프라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독립구단이 있었습니다. 독립구단. 예, 있었죠. 있었죠. 얼마 전까지만. 일단 만화 속에서 먼저 존재를 했습니다. 만화 속에서 예. 있죠. 네. 이현세 씨가 그린 공포의 외인 구단. 이게 전형적인 독립구단이죠. 네. 1982년에 제가 태어났는데 1982년에 만들어진 만화죠. 예, 공포의 외인 구단 기억하세요? 네, 까치. 예, 그 감독은 손병호 감독이었죠. 네. 만화 속에서 뭐 나경도, 하극상, 최관 이런 선수들. 네, 백두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냉철하고 고독한 또 어떻게 보면은 잔악할 정도로 선수들을 조련하는 손병호 감독의 지휘 네. 아래서 벌어지는 그 선수들의 이야기를 그린 만화였습니다. 외인 구단으로 더 많이 표현이 됐을 것 같아요. 외인 구단. 근데 정식 명칭을 붙여보자면은 오늘날의 독립구단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이 만화를 아주 뭐 많이 뭐 이렇게 매니아처럼 보고 그랬던 건 아닌데 대략 이 만화의 느낌이나 스토리의 라인은 알고 있죠. 많은 분들이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만화 떠올리시면서 이런저런 생각하실 것 같네요. 네. 만화 속에서만 존재하던 외인 구단, 즉 독립구단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했었죠. 네. 예, 고향 원더스입니다. 아,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그 괴짜 청년 재벌 허민 구단주. 네. 예. 1조 대 그 재산을 그렇죠. 갖고 있는. 그러니까 허민 구단주라는 사람, 허민이라는 사람이 고향 원더스라는 독립구단을 만들 때 주변에서 좀 조소하고 네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고 냉소하는 그런 반응이 컸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이 야구 저변이 아직 탄탄하지 못한 곳에서 독립구단을 만들어서 그 구단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조언이나 또 말리는 목소리가 당연히 많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클볼을 던지는 걸 배우고 싶어가지고 오로지 그걸 한번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갈 정도로 야구에 대한 사랑이 지대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사람이 고향 원더스를 만들죠. 그리고 고향 원더스가 독립구단으로서 굉장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김성근이라는 김성근 감독. 예, 탁월한 조련사가 있었기에 또 가능했을 겁니다. 고향 원더스 출신 선수들 중에 제도권 리그로 간 선수들도 제법 된다고 해요. 네. 특히 뭐 아직 2군이나 네. 마이너 무대에 많이 이겠지만은 뭐 거기서 잘하면 언제든지 1군으로 콜업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선수들에게는 굉장한 희망을 안겨준 셈이죠. 허민 구단주가 고향 원더스에 쏟아부은 돈이 뭐 적게 잡는 사람은 수십억, 많게는 이 수백억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즉 간접적으로 다 합치면. 1년에 한 40억 정도가 그렇죠. 투자됐으니까 그렇죠. 3년 만에도 벌써 네. 120억이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근 감독이 어느 매체 인터뷰에서 허민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한번 결심하면 멈춤이 없다. 그냥 고하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기억이 야구에 대한 납니다. 열정이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그렇죠. 없을 정도로 열정이 다른 게 아니고 있었던. 너클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미국 네. 유학을 갈 정도니까 네.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네. 네. 그런 원더스가 다들 아시는 대로 작년에 해체됐죠. 해체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뒷말이 나왔습니다. 허민도 결국은 돈 앞에서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 어떤 좀 애꿎은 자기의 사업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앞에서 무릎을 꿇었구나라는 얘기도 있었고, 김성근 감독이 고양 원더스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느꼈다는 그런 이상한 뒷말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김성근 감독은 해체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선수들 바라보는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 제가 아는 한 허민 구단주가 고양 원더스 해체를 결정한 아주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제도권 야구계의 카텔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독립구단이라고 해도 일정한 리그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독립리그에서만 활동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저변이 탄탄한 게 아닌 이상해야 퓨처스 리그 같은 좀 마이너 리그에라도 편입이 돼야 하는데, 뭐 이런저런 많은 뒷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기존의 프로 구단 감독들이 고양 원더스의 제도권 입성을 굉장히 반대했다고 해요. 김성근이라는 좀 뭐랄까 좀 껄끄러운 상대, 껄끄러운 대상,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서만 껄끄럽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상징하는 특유의 이질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도권 야구계에서 좀 배척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야인이라는 별명이 그래서 붙은 것이기도 하겠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기성의 구단 프런트나 감독들이 고양 원더스가 제도권 리그로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반대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허민 구단주도 그렇고 김성근 감독도 그렇고 더 이상 뭔가 해볼 수가 없겠구나라는 좌절을 하고 현실 인식을 해서 힘들지만 해체 수순을 밟은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작년 9월 11일 날. 그렇죠. 3년 만에 네. 해체가 됐죠. 네, 그때 김성근 감독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많은 팬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들은 다 웃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해체가 되고도 완전히 행정적으로 해체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한 2-3달 정도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네. 아마 작년 11월, 12월까지는 그래서 여전히 운동장에 나와서 고양 원더스 유니폼 입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연습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죠. 야구 시즌 다가오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설레기도 하고 특히 한화 사령탑으로 부임한 김성근 감독의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탈꼴찌를 시킬 수 있을지, 한화가 김성근의 조련을 받고 전혀 새로운 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등등 여러 스포트라이트가 김성근과 한화를 향해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작년에 해체된 고양 원더스의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메이저리그의 강타자 조시 해밀턴 이야기로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고양 원더스 같은 팀들이야말로 제2, 제3의 한국판 해밀턴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저변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도권에 편입할 방법은 없고 돈도 없고 이렇다 할 백도 연줄도 없는 그런 선수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에 대한 의지가 높고 실력도 좋은 그런 선수들에게는 고양 원더스가 얼마나 든든한 동아줄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프로 선수에서 네. 선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렇죠. 야구를 할 기회가 없잖아요. 없죠. 네. 지난번 독립구단이 없으니까. 지난번 방송에서 임 감독님이 그 우리나라 음악계의 네. 어떤 파벌주의나 네. 제도권 중심의 카르텔 같은 거 한번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제가 아는 한 이 스포츠계에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고양 원더스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키우고 또 꿈을 키우고 구슬땀을 흘렸을 텐데, 이 고양 원더스라는 독립구단이 해체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그런데 당장 제도권에 편입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꿈나무들이 또 얼마나 좌절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허민 구단주가 고양 원더스를 만들면서 지은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열정에게 기회를 이라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열정에게 기회를. 기회를. 네. 예.
제가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수많은 제2, 제3의 해밀턴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열정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말 사심없이 1년에 수십억씩 수년간 100억, 200억을 쏟았는데 그냥 그렇게 와해되고 말았을 때 허민 구단주가 느낀 감정은 어땠을까 등등 생각해 보면은 이제 리그 개막을 앞두고 있는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열정에게 기회를. 네.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죠. 예. 그리고 또 야구 얘기를 하자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한 후에 프로에 실패한 그렇죠. 선수들을 고양 원더스 선수들이 대부분이 그 이현세가 그린 공포의 외인 구단에 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선수들이에요. 네. 뭐 다른데 여기서 안 받아주면 20대 초반에 야구를 은퇴해야 되는 네. 네, 그런 선수들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20명 정도 선수들을 그렇죠. 프로로 보낸 기록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기회를 주면 또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보여줬는데요. 네. 참 아쉬워요. 네. 여러모로. 그러니까 좀 뭐 우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해체 결정 소식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뭐 눈물이 좀 찔끔 난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짠하고 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 수많은 열정들이 기회를 잃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마지막 날까지 훈련을 했대요. 했어요. 선수들이. 네. 네, 마지막 날에 훈련을 하고 이제 해산을 했는데 네. 박철호 코치가 정말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지금 같이만 노력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자주 연락해라. 맛있는 거 사주겠다. 예. 뭐 이런 말 하고 너희들은 모두 승자니까 네. 마음은 울었지만 겉으로는 웃어라. 웃을 자격이 있는 충분한 선수들이다. 아. 이러고 격려해 줬다고 하네요. 저는 미처 못 본 내용인데 네. 다시 생각하니까 짠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수많은 열정들이 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네. 저변이 네. 야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네. 좀 풍성하게 확보되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네. 이 아침에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노래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야구가 프런트 야구죠. 단장 야구예요. 우리나라도 단장 있고 프런트가 있지만은 사실 감독이 굉장히 큰 권한을 행사하는데 미국은 그거하고 달리 감독이 모든 선수 구성의 전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단장이 전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감독은 그걸 갖고 요리할 뿐이죠. 실전 경기에서. 그렇다 보니까는 스타 단장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빌리 빈 단장이 유명하죠. 머니볼, 그러니까 선수들의 기량을 아주 수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여기에 이 선수를 배치하고 저기에 저 선수를 배치하고 하는데 특별히 큰 돈 들이지 않고 싸게 싼 선수들로 팀을 꾸려가지고 혁혁한 성과를 이루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클랜드 빌리 빈 단장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머니볼이라는 네. 영화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빌리 빈 역할을 했어요. 그 머니볼이라는 영화의 OST이기도 합니다. 렌카라는 가수가 부른 더 쇼라는 노래인데 아마 들으시면은 이 노래구나 하실 거예요. 야구 얘기했으니까 네. 야구 영화에 나오는 OST 한 곡 골라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I don't know where to go. Can't do it alone. I've tried and I don't know why. 네, 국민라디오 음악제약 월요일 코너 김효진의 음악 에세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골라오신 곡은 렌카의 더 쇼 듣고 왔습니다. 노래 참 상큼하고 오늘 네. 봄비와 어울리는 그런 네. 곡 선곡해 오셨네요. 괜찮네요. 네. 네, 저도 좀 우려했어요. 네. 선곡이 너무 생뚱맞지 않을까. 네. 괜찮네요. 오늘하고 날씨랑 잘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게시판에 치유지아 님이, 그 정도 천재, 조시 해밀턴 천재는 종종 나오고요.
멘탈과 사생활이 엉망인 선수였어요. 요즘은 부상 후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 재기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시 베켓은 대투수가 아니고 현역에는 존 레스터나 커쇼 발렌터 등 그리고 은퇴한 선수로는 페드로 마르티네스 정도는 돼야 대투수라고 하죠. 아니,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존 레스터나 뭐 클레이튼 커쇼, 네. 저스틴 벌랜더 같은 선수들은 뭐 네. 대투수 정도가 아니고 레전드고요. 네. 페드로 마르티네스 명예전당 들어가게 됐고 네. 뭐 그 선수들급까지는 아니지만 조시 베켓도 뭐 네. 굉장한 투수였다고 볼 수 있겠죠. 굉장한 투수죠. 네. 네. LA 다저스 은퇴했죠. 네. 네, 작년에 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우울하고 선뜻한 그런 소식입니다. 덴마크에서 테러가 또 났어요. 14일 날. 네. 오후 3시 반에. 몇 차례 났는데 일단 14일 오후에 났다고 하죠. 코펜하겐 네. 문화센터에서 신성 모독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괴한이 이 센터 밖에서 이 자동 소총을 난사해서 한 명이 죽고 3명이 다치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하루 뒤에는 이 유대 교회당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머리에 총을 맞아서 숨졌다고 하고요. 이 두 건 모두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 테러로 규명이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도. 네. 예, 뭐 이 행사 성격이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 그림 그렇죠. 한 예술가들이 그렇죠. 모여 있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였대요. 그 네, 강연자로 나선 사람이. 라르스 빌크스. 네. 네. 무하메드를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풍자하는 네. 그런 예술품도 많이 남긴 사람이라고 하고 뭐 아무튼 예술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샤를리 앱도 사건 이후 유럽이 테러 공포에 떨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으니까 아마 유럽 사람들 다 불안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감독님? 내 나라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총 맞고 죽었다. 네. 이성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성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됐든 네. 치안 담당자가 됐든 이성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낸다면은 아마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인기도 뚝뚝 떨어질 거고. 네. 그래서 참 근데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그렇죠. 주제예요. 네. 너무 조심스러운 주제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은 네. 아주 강경한 대응을 선언하곤 하죠. 경찰력을 강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런 일이 조금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좀 극우적으로 치우쳐 있는 좀 배타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좀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단초가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굉장히 철저한 국가주의에 입각해서 이런 거 봐라. 이런 놈들 잡아가지고 엄벌해야 되고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 국가화 해야 된다. 네, 그럴까봐 우려가 되는 거죠. 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곤 해요. 덴마크 총리가 성명을 냈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정치적 암살 시도이자 테러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당연히 뭐 이런 말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서유럽 내지는 북유럽 국가에서 국가의 지도자가 행정 수반이 이런 과격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떤 범행의 동기 등등이 완전히 규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행정부 수반이 테러라고 규정하고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는 그런 반응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도 테러와의 전쟁, 뭐 미국으로 치자면 테러와의 전쟁 수준의 그런 정치적 선포가 이어지지 않을까. 최종 사건의 배경이 규명이 되면은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프랑스 대통령실이 또 성명을 냈대요. 우리는 오늘 밤 모두 덴마크인이다 라는 연대의 표시였죠. 샤를리 앱도 사태 직후에
전 유럽 지도자들이 파리에 모여들었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의 일원으로서 남의 일로 보지 않겠다 뭐 이런 선언이자 다짐일 거예요. 다 같이 대응해서 강경하게 맞서자 이런 시그널일 수도 있겠고요. 아까 제가 감독님한테 이런 일이 내 나라에서 벌어진다면 과연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 드렸잖아요. 네. 이런 지도자들의 행위를 당연히 비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적어도 비판하기가 어렵겠죠. 아니 아무 이유 없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이상한 사람들의 침입에 의해서 또 그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죽었으니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뚜껑이 열리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모를 바는 아닙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일련의 사건이 굉장히 커다란 문명 간의 어떤 충돌 양상으로 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우리나라에서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면 또 어떤 이성을 잃고 네. 또 우리나라에 그 거주하고 있는 네. 이런 이슬람 외국인을 공격할 성향이 그렇죠. 커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 테러하는 사람이랑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버드대 유명한 정치학자죠. 셰멀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래전에 문명 대충돌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21세기에는 다른 게 아니라 문명 간의 충돌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재편될 것이고 또 혼란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과정도 문명 간의 충돌 양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가지는 어떤 정치적 파괴력이나 또 그 사람들의 행위가 내포하는 그런 파괴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또 촉발될지 모르는 일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동의 석유라는 이 엄청난 이 정치 경제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쉽게 종식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유럽에서 최근에 들려오는 이런 총성이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뉴스로 다 접하셨을 거예요. 덴마크에서 일어난 테러 이야기는 그리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당연히 그 자국 국민이나 자국 지도자들로서는 강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이미 많이들 또 접하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일전에 이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 얘기를 끄집어서 가지고 나온 얘기는 이 일을 단초로 생각하게 되는 점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1년에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엄청난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르웨이 섬이었죠? 그렇죠. 네. 브레이빅이라는 사람 네. 기억하시죠? 네. 백인 극우주의자였습니다. 네. 이 사람이 캠핑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해서 수십 명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우퇴아 섬이었던가요? 그 섬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당시 노르웨이 사회가 받았을 충격이라는 거는 아마 우리로서는 가늠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수십 명의 청소년이 그냥 92명이 그렇죠. 사망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있었죠. 세월호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못지않은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충격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때 예. 노르웨이 나라가 진짜 슬픔에 오랫동안 빠졌었어요. 그렇죠. 네. 뭐 세월호 얘기를 꺼낸 거는 우열이나 경중을 가리자는 차원이 아니고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를 한번 나름대로 가늠해 보자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때 당시 노르웨이에서 굉장히 강경한 정치적 수사가 쏟아져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특히 경찰권을 더 강화하고 보수화해야 된다는 보수 내지는 극우 진영의 목소리가 득세를 했죠. 노르웨이가 그간 견지해온 진보적인 가치관을 이제는 털어버릴 때가 됐다. 이런 주장도 많이 제기됐고요. 그것 쪽에 이제 목소리가 많이 그렇죠. 높아지고 지지율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보적 가치로 무장한 그래서 그 선진국의 일원으로 굉장히 오래 분류되어 온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변모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국제사회 지식인들이 주목을 하기도 했었죠. 아마
지도자들의 의지가 없었다면은 그런 식으로 변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해도 비난할 수만은 없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언제나 그랬듯 노르웨이만의 특유한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총기 난사 사건이 난 뒤에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 앞에서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어요. 광장이 있는데 이른바 장미 집회로 명명이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적인 집회였어요.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또 추모하기 위한 집회였고 많은 사람들이 장미꽃을 들고 아주 조용한 추모의 집회를 열어가지고 이 자체로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기도 했죠. 네, 이때 참가한 시민들이 장미꽃 한 송이를 그렇죠. 다 들고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화답한 모습. 그렇죠. 그래서 뭐 장미 행진이라고 명명되기도 네. 했고요. 장미 집회라고 명명이 되기도 했고 네. 이 장미 집회에 대략 20만 명 정도가 참여했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네. 뭐 기본적으로 집회, 그러니까 모여든 취지는 희생자 애도와 추모였고요. 이 자리에 그 하콘 마그네스 당시 왕세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왕세자의 말이 너무도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밤 거리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잔혹한 행위에 연민과 동정으로 증오에 통합으로 답해야 한다. 이렇게 호소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덴마크 행정수장의 발언하고 너무도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강력 대응 규탄이 아니라 네. 이 노르웨이 총리는 네. 우리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지만 네. 우리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대응은 강력 규탄 대응이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은 개방성, 더 많은 인간의 강력하게 대응하고 규탄하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네. 이런 말을 했죠. 그렇죠. 네. 스톨렌베르그 총리였죠. 네. 복수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네. 노르웨이는 복수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행렬은 민주주의와 관용, 통합을 향한 것이며 우리는 슬픔 속에서 하나로 뭉칠 것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참 이 스톨텐베르크 총리 예. 참 눈빛도 참 좋아요. 예, 그렇죠. 뭐 다른 나라였다면은 보안 등급 같은 거 당연히 높이고 네. 또 일정하게 시민의 자유를 좀 제한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노르웨이는 그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격한 행위가 발발하고요. 또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득세할수록 우리는 그동안 지켜온 민주주의적 또 진보적 가치를 더 크게 보호하고 오히려 더 넓게 우리 문을 열고 관용함으로써 재발을 막아야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고 실제 그런 의지가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좀 경우가 다르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노르웨이의 사태는 자국에서 일어난 일종의 내란인 거였죠. 그렇지만 프랑스와 덴마크의 사례는 이슬람 세력의 공격이었습니다. 일종의 침입에 의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네. 성격이 좀 다를 수 있고 이 노르웨이 그 지도자들의 어떤 반응을 무턱대고 기대하는 건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소위 잘 사는 나라라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에서 이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나오는 국가 지도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고 또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주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노르웨이의 방식이 옳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그런 판단을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궁금해서 이런 이야기 한 토막 들려드려 봤습니다. 너무 멋있죠? 복수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노르웨이는 복수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행렬은 민주주의와 관용, 통합을 향한 것이며 우리는 슬픔 속에서 하나로 뭉칠 것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을 여는 음악 에세이 또 좋은 이야기 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 준비하신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매진이란 노래, 비틀즈 존 레논의 곡이죠. 네.
누구의 버전으로 좀 들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네. 제일교포 재즈 여가수입니다. 네. 게이콜 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은은하고 잔잔하게 네. 부른 버전이 있어요. 네.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음악 제약도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There's no heaven. 지금까지 아침을 마무리하는 음악 제약 이제 마치겠는데요. 1시간 반 동안 행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